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 역사 스캔들 시간에 제가 좀 과하게 너무 업시켰죠? 예. 오늘 제가 과도한 뽕부심을 부렸는데 왜 이렇게 강의 시간에 야하게 입었냐면 바로 오늘은 여성성의 상징, 여성의 볼륨업을 도와주는 바로 브래지어의 역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과하게 한번 오버해봤어요. 저도 이 옷이 이렇게 많이 파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여성의 볼륨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바로 브래지어의 역사는 어떨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스캔들 주제를 막 이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여기저기 서치도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짜면서 복식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복식사, 우리가 입는 의류, 뭐 의류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역사는 어떨까. 패션학을 공부하면 그런 것들도 복식사 연구를 하는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브래지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재밌다. 나도 속옷 같은 거 디자인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브래지어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브래지어라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착용하는 이 브래지어라는 사전적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업시켜주는 거죠. 가슴을 약간 보정해주고 가슴 모양을 이쁘게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브래지어죠. 자, 브래지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알아봤더니 가슴을 감싸는 여성용 속옷, 유방을 받쳐주고 보호하며 가슴의 모양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축성 있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브래지어입니다. 남자분들 브래지어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동영상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커피는 맥심 잡지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분들도 브래지어는 여러분들 매일 착용하시는 그런 건데 요즘은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거를 이렇게 가슴을 해방시키자 이러면서 막 노브라 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해요. 집에 와서는 벗자라던가 유방암에 안 좋다, 유방암을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브래지어를 집에서는 착용하지 말자, 잘 때는 착용하지 말자 막 이런 식의 요즘 좀 그런 게 또 유행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브래지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브래지어가 처음 등장한 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바로 모자이크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 이런 여성의 가슴을 압박했던 그런 브래지어가 최초로 나와요. 근데 사실 브래지어라는 이 용어는 1907년에 미국의 여성 잡지인 보그 잡지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예요. 원래는 프랑스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브래지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그게 뭐였냐면 잠시만요. 프랑스여가지고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어딨어? 잠깐만. 못 찾고 있어 지금. 브라시에르. 프랑스 어려워. 1907년에 보그지가 브래지어라는 용어를 프랑스에서 본따가지고 브라시에르라는 그런 모델을 이제 약간 브래지어 모델을 소개를 했대. 브라시에르. 브라시에르라는 건 프랑스어로 궁녀들이 셔츠 아래 착용했던 속옷이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본따가지고 지금의 브래지어가 됐고, 이 브라시에르가 브라시에르 이런 식으로 프랑스어가 들어와서 여기 좀 미국이라던가 캐나다 쪽에서 그거를 브래지어라고 불렀고 영어로 브래지어가 됐고요. 1930년대에는 이제 그것을 브래지어를 좀 줄여서 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브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브래지어를 브라자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죠. 안 좋은 잘못된 용어인데 그것도 아마 일제히 잔재가 좀 있을 거예요. 브라자라고 하죠. 브라자. 뽕의 역사도 알고 싶다고 채팅창에 나오는데 뽕의 역사는 이제 이 브라자를 만들면서 제 뽕의 역사도 언제부터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뽕의 역사는 아마 원더브라 그때부터 뽕을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940년대 이제 이후부터 원더브라라는 게 생겨요. 60년대인가 그쯤에.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가슴을 모으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뽕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브래지어라는 용어는 1907년 보그지에서 브라시에르라는 프랑스어로 처음 기재가 됐다가 이제 외국에 이제 그런 유럽에 온 그 브라시에르라는 용어가 브라시에르, 그것이 이제 미국에선 브래지어, 그러다가 1930년대에 브라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어쨌든 용어는 그렇게 생긴 거지만 이런 브래지어의 뭐랄까 근원, 브래지어란 용도를 처음으로 착용한 걸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 로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는 거의 뭐 문화가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것을 로마에서 이어서 착용을 하는데 이 벽화는 로마 벽화입니다.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모자이크 벽화인데요. 모자이크 벽화라는 게 촘촘하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벽화를 만든 것인데 여기에 있는 여성들이 입고 있는 것이 마치 팬티와 브레이지어 같은 느낌, 탑 브레이지어 같은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비키니를 입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놀이를 하고 있고 뭘 던지고 있고 아령 이런 거 들고 있고 이 여자들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래요. 이게 운동복이래요. 아, 운동복이 이렇게 섹시할 수가. 올림픽도 이런 식으로 운동복을 입었으면 남자분들의 시청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보시면 이게 운동복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운동복인 스트로피움, 또 다른 말로 아포데즘이라는 이 최초의 브라라고 할 수 있는 아포데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 우리가 아포데즘을 처음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비키니를 입은 것 같은 여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브래지어 같은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제가 이제 그 조각에서 이제 찾았는데 브래지어를 하긴 했는데 옷 위에다 있어요. 옷 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약간 이렇게 시스루 같은 느낌의 약간 그 실크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옷에 걸쳐요. 그 소크라테스 느낌으로 이렇게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딱 해가지고 가슴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그냥 천 위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저것도 은근히 섹시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는 저러한 브래지어에 그거를 브레스트 밴드라고 했대요. 가슴 밴드, 브레스트 밴드. 그래서 이렇게 X 이런 식으로 가슴을 표현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약간 투박했잖아요. 그리스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로마 때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섹시해집니다. 가운데 장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끈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목걸이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식했다라는 거. 이런 디자인 요즘에도 이렇게 원피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묶을 수 있게 만들면 섹시하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식사 연구를 하면 디자인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다시 부활시키는, 재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진짜 약간 이쁜 것 같아. 여러분이 나체 이것만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되게 야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런 식의 브레스트 밴드, 브라 밴드라고 할 수 있나? 브레스트 밴드가 이제 옷 위에 착용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포데즘이라고 하는 이렇게 천 하나를 둘둘 말아가지고 약간 브라 탑처럼 이렇게 딱 비키니 느낌으로 운동복으로 착용했던 게 이런 걸 아포데즘, 최초의 브래지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사실 브레스트 밴드인데 브래지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그냥 가슴만 이렇게 딱 강조하는 거지 가슴 장신구라고 할 수 있지 약간 브래지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딱 업시켜주는 역할도 없고 이건 뭐 이것만 한다고 생각해봐. 완전 세상 변태지. 너무 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브래지어라고 할 수 없고 요것이 이제 아포데즘이 최초의 브래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브래지어를 보여드렸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의상 같은 경우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고대 이집트로 넘어가 볼게요. 고대 이집트에는 이집트에서의 브래지어는 사실 고대 이집트는 딱히 없어요. 이집트의 모습을 제가 스샷을 따로 따려고 그랬는데 딱히 없어서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 없다는 건데 그냥 노출했어요. 보시면 지금 이 세 번째 여자분 한쪽 가슴 그냥 노출했거든요. 거의 시스루 형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브래지어가 없었어. 고대 그리스에는. 그냥 없고 그냥 이렇게 로브, 이제 원피스를 입은 다음에 그 위에 로브를 가린 거, 가슴을 살짝 로브로 가려가지고 살짝 가슴을 볼랑 말랑 이렇게 입었다. 뭐 이집트 벽화에서는 딱히 이렇게 브래지어라고 여명칭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여러분, 은근히 인도에는 요즘 브래지어랑 좀 비슷한 게 나타났어요. 인도 고대에 AD 1세기 아주 옛날에 나타났습니다. 뭐 그 왕족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바자야 나가라 제국 기간에 매우 유행했던 디자인의 브래지어라고 하는데요. 소매가 달린 코르셋이래요. 그러니까 소매가 달린 상태에서 가슴을 빵빵하게 동그란 뭔가 그것이 무슨 성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브래지어 같은 걸 얘들이 착용했구나. 이게 도대체 밥사발인지 뭘로 동그랗게 했는지 조개 껍데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딱딱한 코르셋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입는 티셔츠처럼 입는 그런 브래지어가 있었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석상에도 나와 있고 이런 그림에도 있기 때문에 뭔가 브래지어를 착용했구나. 이 복장의 이름은 칸추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칸추카스라는 약간 가슴을 강조하는 코르셋을 반팔로 되어 있는 거를 여성들이, 특히 소녀들이 많이 입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인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브래지어 형태가 나타났다고, 고대에 AD 1세기에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버퍼가 있구나. 오늘 제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여미는 그런 느낌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브래지어가 나타났냐면 도두라는 DUDOU라는 도두라는 이렇게 에이프런 형식의 브래지어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마른 목걸이라던가 사각형 천으로 이렇게 묶고 위에서 묶고 아래에서 묶는 식으로 약간 앞치마 느낌의 그런 브래지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우두. 사각형 또는 마른 모양으로 심플하게 커팅된 이 실크 소재의 천을 목에 묶고 등에 묶는 식으로. 요거는 요즘에 원래 그게 중국의 그 복식 안에다가 입는 브래지어 형태였는데 요즘에 그걸 재해석해서 바깥으로 입어가지고 최근에 베르사체라던가 미유미유에서 그것을 약간 재해석해서 캐도크에서 선보이기도 했대요. 그 모습을 제가 장찌가 입고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유명한 장찌 맞죠? 보면은 이렇게 도우두를 마른 목골 이런 식의 모양을 위에다 묶고 등에 묶고 이런 식의 브래지어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요걸 입고 그 위에다 많이 겹쳐 입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요즘에 탑 느낌으로 재해석한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브래지어입니다. 뭐 고대 로마 뭐 이렇게 쫙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중세로 넘어오면은 브래지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중세로 넘어오면 여러분, 중세는 패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중세는 이렇게 패션이 너무 가려, 보수적이야. 막 다 가리고 되게 펑퍼짐하게 입고 좀 이렇게 직각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좀 정체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딱히 브래지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중세 때는 그냥 딱 붙는 그런 브래지어도 못하게 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겹쳐 입었고 이렇게 좀 섹시하다라던가 뭐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때 그림을 보면은 다 목이 여기까지 있고 최대한 노출을 안 하게 해요. 그래서 여성의 가슴을 노출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업시킬 일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브래지어가 딱히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보면은요, 신성 로마 제국의 1370년 그 포고령에 보면 어떤 여성도 꼭 맞게 쥐어짠 드레스나 블라우스의 조직에 의해 가슴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어떻게 보면 패션의 암흑기, 브래지어도 딱히 없었어요. 가슴을 노출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언제 브래지어가 약간 발달하게 되냐면 바로 르네상스 시기 때. 르네상스 시기 때는 이제 그럼 고대 그리스 로마에 약간 노출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의 몸의 아름다움, 약간의 노출, 여신들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르네상스 때 다시 발전을 하죠. 그때부터
코르셋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16세기 초기에 코르셋이 막 생겼다가 점점점 궁전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중세 초기에는 튜닉이라고 해서 코르셋의 초기 모습이 나타나긴 해요. 여성의 이제 허리를 좀 날씬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 튜닉은 거의 갑옷 수준, 철 막 이런 걸로 갑옷 수준으로 이제 튜닉이 초기에 나오게 되고, 르네상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르셋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의 코르셋을 보여드리면, 자, 1730년대, 예, 제일 초기에 르네상스에 나왔던 코르셋입니다. 철 코르셋이 나왔어요. 이거를 여자들이 이거를 입은 거야. 갑옷이야, 갑옷. 그래서 이걸 딱 입으면 너무 이렇게 가슴이 눌리기 때문에, 봐봐요. 가슴이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슴이 위로 올라가요. 여기 밑에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슴을 누름으로써 업시키는, 그러니까 뭐 이런 효과죠. 이렇게 누르면서 업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코르셋, 철제 코르셋을 사용하기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코르셋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자, 바로크 시대의 코르셋. 이거는 이제 팔까지 붙어있는 코르셋이에요. 이래서 앞에서도 조이고, 이 안에는 고래뼈라던가 상아 같은 걸 넣어서 엄청나게 딱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코르셋이죠. 근데 이 코르셋이 얼마나 딱딱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입고 나면 요건 앞에 사실 모양이고 뒤에서 엄청 조이는데, 이걸 조이면요 장기가 뒤틀리고, 나도 힘들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엄청 조이는 거예요, 허리를. 그래가지고 조이다 못해 진짜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느 정도까지 조였냐면 13인치까지 조였대,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로코코 시대의 코르셋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의 코르셋인데요. 이 코르셋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이는 거야. 제가 저번 주에는 전적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잖아요. 여성의 그런 미적인 그것을 위해서, 이제 미적인 것을 위해서 희생당했던 코르셋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맨날 쪼여. 허리가 이제 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코르셋을 입고서 주로 착용을 하고 자기도 하고, 코르셋 항상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쪼이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점점 그 부분만 가늘어지는 거죠. 근육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비비안리도 맨날 이거 쪼이고 그랬었잖아요. 이 코르셋이 꽤 한 200~300년 정도 되게 꽤 오래 유행했어요. 요즘에도 코르셋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보정 속옷이라고 있어요. 쪼이는 부분도 있고. 비비안리는 어느 정도냐면 13인치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13인치. 이 13인치거든요. 짝 13인치. 이 13인치가 허리가 되려면 여러분, 허리가 요만했다는 거야. 잠시만요. 제 허벅지가 13인치 같은데요. 잠깐만. 나 허벅지 겁나 뚱뚱해. 나 허벅지 18인치야. 어머, 어떡해. 마리앙테네트 허리가 내 허벅지보다 얇았네. 이 허벅지는 허벅지가 18인치. 죄송합니다. 어우, 나 허벅지 왜 이렇게 두껍니? 살 빼야겠다. 제 허벅지가 지금 이 정도인데, 제일 두꺼운 부분이 이 정도인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젠장 13인치라니.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13인치 진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리가 13인치인 게 말이 돼? 이게 여기에 장기가 있단 말이야? 말이 돼, 진짜? 저는 그렇다면 저희 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허리를 왜 재는 거지? 자,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여기라고 치면, 예, 저는 25인치거든요. 이게 건강한 여자의 허리입니다. 25인치가 여러분 뚱뚱한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마리 앙투아네트는 13인치까지 성공할 정도로 코르셋을 하도 쪼여서,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장기가 뒤틀리는 거예요. 장기가 뒤틀리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코르셋이 너무 쪼이니까 그것을 입고서 이제 무도에 가가지고 춤추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호흡곤란으로 죽은 여자들도 나타나고, 이 정도로
이 코르셋이 근데 엄청 조이면 장난 아니게 진짜 허리가 싹 들어가요. 쑥, 그러니까 이제 이 뼈도 약간 부러지고, 갈비뼈가 코르셋에 의해서 부러지고, 요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조이고, 허리는 쑥 들어가게 하고요. 코르셋이 또 엉덩이는 딱 퍼지게, 모양 보면은 약간 골반 부분은 퍼지게 만들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은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요 부분이 되게 많이 파여 있죠? 가슴을 엄청나게 꽉 눌러주니까, 요 핏으로, 여기 언니 사진처럼 가슴이 빵! 위로 올라오는 거야. 더 이상 밑에 있을 공간이 없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쫙 붕대를 매면은 이렇게 슉 이렇게. 그래서 가슴을 강조하고 허리는 쏙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코르셋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브래지어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가슴은 업시키고 허리는 가느다랗게. 자, 그래서 이제 로코코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의 코르셋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코르셋의 기본형이 바로 바스퀴느와 꼬르피케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보면 이게 코르셋의 용어입니다. 바스퀴느와 꼬르피케. 난 별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 이게 코르셋의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꼬르피케에서 코르셋이라고만 얘기하는데, 바스퀴느라고 하는 바스퀴느는 단단한 나무 조각이나 고래 수염, 뿔, 금속 상화로 만든 바스크에다가 딱딱한 바스크에 옷을 이렇게 여민 것이고, 꼬르피케는 바스퀴느보다 좀 더 딱딱한 건데 원하는 두께를 조절할 수 있었고, 이게 첫 번째 게 바스퀴느, 이게 꼬르피케인 것 같아요. 중앙 앞이나 뒤 중앙이 아래로 밑으로 뾰족하다. 얘도 뾰족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바스퀴느와 꼬르피케, 요게 이제 코르셋의 대표적인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르셋이 쭉 가면서, 코르셋을 착용할 때는 브래지어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같이 업시키는 뭐 그런 식의 역할을 한 거죠. 이거를 요즘에도 있는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브래지어와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복부를 이렇게 쭉 줄이는 코르셋 같은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언더웨어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코르셋이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코르셋이 거의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이제 브래지어가 없다가, 브래지어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약간 여성이 약간 해방하면서 이제 코르셋을 입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1886년에 브래지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886년에 영국에서 그런 브래지어가 영국에서 생산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최초의 브래지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뭐 요런 거. 이게 뭐 복대 같은 느낌? 이게 브래지어예요, 여러분. 약간 멜빵 느낌으로 차는 것 같고요. 밑에는 가터벨트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가슴을 가리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의 최초의 또 브래지어가 있고, 뭐 카돌이라는 사람이 또 만든 브래지어를 보면은 약간 코르셋 느낌인데, 약간 튼 코르셋이 너무 덥고 땀나고 이러니까 가슴 쪽 코르셋이 있고 등판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도 뭔가 갑옷 같죠? 이렇게 편해 보이진 않아요. 이런 식의 브래지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800년대부터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브래지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브라라는 호칭으로 뭔가 현대적인 브래지어로 제일 발명가라고 이제 이쪽 북미 대륙,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미국 쪽에서는 발명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메리 펠프스 제이콥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제 이 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브래지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북미 대륙에서는 어떻게 보면 브래지어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거의 미국에서는 샤넬 코코급으로 디자이너로도 유명하지만 외모도 되게 예뻤고 파티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청난 대스타였대요. 이 사람이 입는 옷들은 다 유행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개 데리고 다니고 뭔가 멋쟁이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메리가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브래지어를 개발하게 됐는지 그 일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이 여자가 이렇게 끈으로 등 부위를 노출시킨 그런 심플한 브래지어를 최초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1953년에 발간한 열정적인 시절이라는 본인의 자서전에다 이렇게 썼어요. 본인이 이제 편한 브래지어를 만들게 된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소녀들은 고래뼈와 분홍색 끈으로 만든 상자 같은 속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무릎에서 겨드랑이 밑까지 온몸을 칭칭 싸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위에 모슬린이나 비단으로 된 코르셋을 입고 끝부분은 단단한 고리로 걸어두었습니다. 당시 청춘 남녀들이 애무를 즐겼다면 그 장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써놨네요. 예, 너무 장치가 이렇게 복잡스럽기 때문에 입고 벗고가 너무 어려워서 그 장치가 남아나지 못했을 거다. 막 이런 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메리는 뉴욕 사교계의 스타였다고 합니다. 파티를 되게 좋아하는 파티 피플이었는데 1910년에 메리가 파티용 의상으로 옷을 입는데 좀 파격적인 거를 이제 도전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의 파격적이었냐면 바로 이런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 메리의 모습은 아니고요. 이 메리가 입었던 비슷한 디자인의 실크 드레스예요. 자, 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대충 여신 느낌으로 이렇게 끈으로 딱 묶는데 문제는 가슴이 너무 비치는 거예요. 이 여자분 지금 가슴 다 비치고 있죠. 이게 약간 그리스 로마 스타일인데 겁나 야하다. 여러분 그냥 복식일 뿐이니까 이런 옷을 여자가 이제 딱 입는데 너무 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래는 팬티를 입었겠지 살짝. 이 여자는 안 입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아무튼 위에가 문제여서 너무 가슴이 비치니까 즉석으로 이때 자기 파티용 의상으로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즉석으로 두 명의 프랑스 하녀와 함께 이 실크 드레스에 어울리는 속옷을 즉석에 2시간 만에 만들었대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2장의 흰색 손수건과 그리고 그때 당시 아이들이 이렇게 베이비 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기띠라고 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사용하는 베이비 리본이 있었대요. 그 베이비 리본, 그 얇은 줄 같은 경우로 이것을 살짝 가슴을 가릴 수 있는 너무나 간편한 속옷을 만든 거예요. 그 속옷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그 여자가 특허를 내가지고 그 도안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특허를 낸 게 요 모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정말 2개의 손수건에다가 위 아래 끈을 달아서 이렇게 어깨로 멜 수 있게 이렇게 가슴을 가린 다음에 책가방처럼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끈 쪽으로 뒤에다 한 번 더 묶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뒤에는 한 번 살짝 끈으로만 묶는 등이 백이 완전히 백 오픈. 등의 그런 아름다운 곡선이 그대로 보이는 거지. 여기 어깨로 이렇게 책가방처럼 했으니까 가슴만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이 여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 별것도 아니죠.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이거를 딱 입었더니 화제가 됐어. 이런 실크 드레스에 이게 딱 가슴만 살짝 가렸는데 안에다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안에 것? 그랬더니 나 그냥 이렇게 손수건 2개로 간단하게 브레이저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너무 예쁘다고 나도 선물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줬고 사람들이 현금을 든 봉투를 들고 메리한테 찾아와서 나 이 속옷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메리가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특허를 내기 시작했고 이 특허낸 속옷을 등이 없는 브레이지어에서 백리스 브레이지어라는 이름으로요 1914년 11월 3일에 특허를 받았대요. 그래서 사업장을 마련해서 재봉틀을 마련해서 이거를 수백 개 브레이저를 막 만든 거야.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린 거야. 그래서 이때 1922년까지 사업을 전개한 다음에 이 특허권을 워너브라더스 코르셋 회사한테 이 브레이저에 대한 특허권을 넘겼대요. 근데 이때 당시 1,500달러.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은 21,000달러. 여러분 21,000달러면은 얼마입니까? 22,000 그러면은 거의 2만이면 21,000달러. 여러분 10,000달러가 얼마죠? 요즘으로 치면 2,300? 2,000 그냥 1,000원으로 쳤을 때 계산 안 돼. 계산 좀 해줘. 제가 수학이 안 돼가지고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2,500? 그냥 달러를 1,000원이라고 쳤을 때 2,000만원 정도 아닐까요? 2,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때 요즘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2,200 정도에 샀대.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이거를 30년 동안 이 브레이저를 팔아서
만 배의 장사를 거의 했대요. 30년 동안 1,500만 달러. 그러니까 메리한테는 1,500달러를 주고 1,5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서 거의 만 배의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엔 엄청난 돈이었는데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거야. 이 도안을 가져가서. 자, 실크드레스 너무 야하니까 없애고. 메리는 이 특허 도면 요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도면을 만드냐면은요. 이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때 당시 메리의 옷을 보여드리면 내가 그걸 준비했는데 전체로 입는 이것도 만들었는데 안 했나 보다. 못 찾겠다. 근데 이거만 보죠. 아무튼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데 미 아래까지 좀 내리게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아무튼 요 기본 도안을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거. 이게 최초의 브래지어라고 합니다. 그냥 가슴 가리개 수준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브래지어는 진짜 그냥 딱히 기능도 없이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 소리가 심심하네. 자, 메리가 이제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브래지어의 최초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브래지어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메이든 폼에서 브라라는 거를 이제 좀 실용성 있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 메이든 폼 브라는 요즘에도 팔아요. 요즘에도 되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이 메이든 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브라 회사인데 광고를 가지고 되게 히트친 브라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메이든 폼의 브라는요, 딱 모양을 보시면 어때요? 뾰족! 뾰족! 가슴이 뾰족하죠? 그래서 요것을 그때 당시 탄두 브라라고 불렀대요. 너무 심하게 뾰족해. 너무해. 이게 막, 뭐랄까, 너무 민망하죠? 이렇게 가슴을 되게 뾰족하게 표현해서, 이 메이든 폼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냐면, 그 브라를 딱 입은 여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꿈꾼다. 메이드폼을 하고 메이드폼 브라를 착용하고 쇼핑을 하는 걸 꿈꾼다. 여기서는 나는 메이드폼 브라를 차고 나는 동물원에 가는 걸 꿈꾼다. 이런 식으로 나는 꿈꾼다. 이런 카피라이터로 엄청나게 뜬 브래지어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30년 동안 나는 메이드폼 브라를 차고 나중에는 이제 1980년대까지는 최근까지만 해도 1980년대에는 변호사가 되는 걸 꿈꾼다. 어떤 커리어 우먼이 되는 걸 꿈꾼다. 이런 식으로 꿈꾼다 이 카피로 계속 1920년대부터 쭉 이어갔대요. 엄청나게 성공한 카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메이드폼 브라, 탄두 브라라는 게 1920년대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좀 뾰족하죠? 이것도 좀 나름 섹시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가 약간 둥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과장되게 뾰족하다라는 거. 미사일 같다. 약간 탄두 같다. 그래서 이거를 탄두 브라라고 해요. 탄두 브라. 이렇게 메이드폼 브라가 유행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조금 박시형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이것이 막 유행을 하다가 실제 모델이 착용한 걸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올 것 같아요. 일단 1920년대 브라부터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코르셋, 탄두 브라. 제가 오늘 쫙 브라의 역사를 쫙 보여드렸는데 근세까지 그냥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포데즘, 로만 스타일의 아포데즘, 이게 운동복이었단 거예요. 최초의 브라라고 할 수 있는 거. 천을 이렇게 딱 싸맨 정도의 최초의 브라, 아포데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이제 바로 코르셋. 여성들의 코르셋이 브라 대용으로 착용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1950년대, 60년대. 이거는 50년대, 60년대, 잠깐만. 메이드폼 브라 말고 20년대부터 해야겠다. 1920년대 브래지어는 약간 편해요. 약간 편한 브래지어가 선호하게 됩니다. 약간 그냥 천을 한번 이렇게 가리는 정도의 별로 업되지 않는 그런 브라를 만들게 돼요. 되게 편하게. 그러다가 이제 보이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죠. 가리고 있어서. 약간 살짝 이렇게 여며주는 그런 브래지어가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자, 1930년대 브라.
여기서부터 약간 슬슬 메이드 폼 탄두브라 모양이 나오게 되고 요 유행이 50년대 60년대까지 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탄두브라이죠. 그러니까 메이드 폼 뾰족 이런 브라가 이제 30년대부터 50년대 유행했던 브래지어예요. 그러니까 주로 뾰족함을 강조했던 이런 브래지어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예전에 웬다이야 막 이래가지고 그 보디가드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흑인 그 배우가 이게 좀 퍼포먼스 하는 부분에서 브래지어가 이렇게 뾰족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랬는데 이게 약간 복고의 유행을 그 여자가 약간 본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탄두브라를 표현한 거. 이거 언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할지도 몰라. 다시 유행은 돌고 도니까. 그렇게 탄두브라가 60년대 정도까지 유행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5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박섬 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약간 박섬? 약간 박섬이 약간 어떤 의미지? 박섬 약간 풍만한 뭐 이런 의미일까요? 베리 박섬 룩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가슴의 풍만함을 강조하는 브라가 50년대 60년대에 나왔고 60년대에 또 다시 갑자기 또 느슨해져요. 이거 겁나 야한데 이거는 약간 이제 브라라고 할 수는 없는 되게 노브라 같은 느낌. 왜 그러냐면 60년대에 이때부터 페미니즘 그런 바람이 불면서 가슴을 해방시키자, 브라를 하지 말자 막 그런 유행이 돌고 브래지어 회사들이 갑자기 막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되게 편한 브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은 듯 안 입은 듯 편한 브래지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시스루 브라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요즘과 같은 브라가 나온 건 바로 원더브라, 뽕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해요. 이제 가슴을 그전에는 그냥 받치기만 하고 전으로 이렇게 모았다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영혼까지 막 모으고 너무 가슴을 모으다 못해 하나가 될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모으게 된 것의 시초는 이제 미국의 원더브라는 지금도 유명해요. 가슴 골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 원더브라 카피라이터가 되게 카피가 되게 저기 광고가 되게 좀 웃긴데 원더브라 광고가 유명한 게 남자들이 다 모두 다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광고. 그리고 차가 사고 난 광고. 폐차 위기까지 간 차 사고 난 그 광고. 다 이 원더브라를 한 여자를 쳐다보느라고 막 사고가 나고 경기 중에 남자 다치고 남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광고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더브라부터는 이제 뽕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가슴을 모으는 그런 핏의 브래지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브래지어의 원형이 나온 거죠. 이 원더브라가 딱 요런 광고로 유명한데 이제 페이지 광고로도 유명한데요. 원더브라는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쫙 조여가지고 가슴골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를 발명한 데로도 유명하고 요쪽을 많이 파서 가슴 부분을 많이 노출시키고 파인 옷에 되게 좀 적합한 그런 브라를 만든 게 이제 원더브라에서 주로 이런 디자인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1990년대까지는 그렇고 2000년대 발명이라고 하면 지금 저도 착용하고 있는 누브라입니다. 이 누브라는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너무 야해서 보여드릴 필요 없겠죠? 남자분들도 아실 텐데 이렇게 접착식으로 이렇게 안에 실리콘 끈끈이가 있어서 딱딱 붙여요.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은 좀 그렇고 가슴을 저처럼 이렇게 과하게 모이려고 하면 요쪽에 붙여요. 등 쪽에, 요쪽에 겨드랑이 밑에. 보여줘요? 뭐 이거 보여줘도 상관없지 않나? 양가 이게? 이제 보여드리면 여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골을 만드는 거죠. 요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비욘세가 만든 좀 브라로 유명한데 이름이 뭐더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좀 돼서 좋아요. 나 여기 지금 여러분 홈쇼핑 같은 느낌으로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유두 부분이 이 부분이 약간 통풍이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데레온 브라라는 건데 요거가 이제 끈끈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착용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끌어서 요쪽에다 절대 붙이면 안 돼. 이 끝에다가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붙이고 요거를 또 요쪽에다가 철썩 붙인 다음에 이제 부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부착이 되면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막 우주의 영혼을 모아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여기에 클립을 딱 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될 것 같은 제 지금의 가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착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이런 느낌 안 나죠. 네, 그냥 시무룩한 가슴골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주로 착용을 해서 요즘 여자분들 이런 거 다 집에 막 5개 정도씩 갖고 있죠. 지금도 이런 거 착용 중이에요. 이런 게 실리콘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메쉬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끈끈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발명된 게 2000년대 누드브라라고 해가지고 사실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저것만 착용을 하세요. 가슴 크신 분들은 저것만 착용해도 어느 정도 업 효과가 있고 등 파인 옷도 입을 수 있고, 이제 저처럼 A컵인 사람들은 이제 저것을 착용하고 옷에 지금 뽕이 이미 들어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파인 옷을 입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무한 반복 사용이긴 한데 솔직히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이제 낭패를 볼 수 있죠. 이거 이제 접착력이 떨어지면은 방송 중에 막 이렇게 춤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땀이 좀 나거나 그러면은 가슴이 한쪽이 없어졌네. 한나님 아까랑 그 핏이 아닌데요? 막 이래가지고 낭패를 보기도 하고 방송 사고로 이어지는, 아무튼 누브라 이런 게 바로 2000년대의 브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의 이런 브래지어 역사를 막 알아보면서 그럼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대한민국은 브래지어가 조선시대는 없었나?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조선시대에도 브래지어 역할을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브래지어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슴 가리개라는 게 있는데요. 가슴 가리개를 여기 있다. 그냥 붕대죠, 붕대. 이걸로 가슴을 이렇게 여며 그래서 이제 묶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가슴을 업시키는 것보다 가슴을 없게 만들려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크면 한복을 입을 때 핏이 안 좋았대요. 되게 좀 떡대가 있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둔해 보이고, 그리고 이 저고리가 떠요. 가슴이 너무 크면. 그래서 이쪽 몸판을 슬림하게 만들고 가장 날씬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르셋 같은 역할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슴을 꽉 조이면서 그냥 이렇게 묶어요. 가슴 가리개,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가슴 조이개. 가슴을 꽉 조인다. 그리고 미친 듯이 졸라맨다. 이래가지고 조림말이라고 불렀대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조림말, 가슴 가리개, 가슴 조이개, 뭐 이런 식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신윤복 씨랜다. 신윤복 화가의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기생들이 이때 당시 조선 후기에 저고리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고리가 짧아지니까 저고리는 짧아지고 치마는 여기 있는데 가슴이 보이잖아. 너무 야하잖아. 그래서 중간에 너무 가슴이 보이니까 가슴 가리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슴 가리개를 함으로써 저고리는 짧고 가슴 가리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되게 슬림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유행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유행. 그래서 기생들 보면은 다 가슴 가리개를 하얀색 부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한복에서 그 윗부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가슴 가리개를 먼저 하고 그 위에다가 치마를 입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슴 가리개랑 치마랑은 또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보여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 한복 디자이너들은 여기다가 술을 놓는다던가 좀 특이하게 금박을 한다던가 해서 약간 튀게 노출하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스타일은 아니고 요즘에 디자인한 거고, 그런 가슴 가리개를 한 부분을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슴 가리개도 하긴 하지만 여자가 임신을 했다던가 자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저 가슴 가리개도 하지 않고 주로 요렇게 지금 아기를 안고 있죠. 뒤에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낙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런 게 대표적인, 이게 실제 사료에 나오는 부분인데 가슴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자님한테 어느 정도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야하지 않은 사진으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야하지 않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흑백으로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니까 노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3, 2, 1.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이 아낙네들의 모습인데 다 애기 엄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 세 번째 분은 지금 애기 엄마가 아니지 할머니네. 이 두 번째 분도 애기 엄마야. 그래서 언제든지 쭈쭈를 줄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꺼내고 다녔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들 낳으면은 아들 낳았다는 그 유세로 일부러 가슴을 내놓고 다녔다는 식으로 아우 저시도네 막 이러면서 막 내놓고 다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용이하게 모유수유 가능하게 해서 가슴을 내놓고 다녔다고 해요. 옛날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는 브래지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용이하게 사용을 한 거죠. 어부바 하고 다니다가 이제 애 바로 이렇게 되게 편리하잖아요. 애를 지금 업은 상태에서 잠시 데려와서 먹고 다시 업고 다시 또 이제 먹고 없고 이쪽이 없으면 이쪽을 다 먹였으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먹이고 뭐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게 그냥 흔한 모습이었고 통풍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건강한 부분이었대요. 왜냐면 수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게 통풍이 되고 햇빛에 약간 그 소독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 친구들도 수유하거나 그런 애들 보면은 수유 브래지어도 있지만 수유브라 하지 말라고 그런대. 그냥 런닝을 입는다든지 아예 속옷을 입지 말라고. 왜냐면 속옷을 입으면 그 쭈쭈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슴이 약간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먹는 대로 이렇게 쫙쫙쫙쫙 우유가 만들어지는데 압박되어 있으면 가슴이 이렇게 우유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주로 항상 집에서 노브라로 있다고 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노브라로 있다가 택배 아저씨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열어줬는데 아저씨 가고 나서 자기가 노브라였다는 거를 나늦게 뒤늦게 알고 되게 의도치 않은 유혹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유를 처음 할 때 처음에는 진짜 되게 아프대요. 따갑고 여기 막 딱쟁이가 유두에 딱쟁이가 이게 앉는데 너무 아프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집에서는 옷을 못 입는 거야. 그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뭐 집에 방문을 했더니 애기 엄마가 티셔츠 이제 남편 티셔츠 같은 걸 입고 티셔츠를 요렇게 자기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입고 있더라고. 너무 놀랐다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수유할 때는 이렇게 개방을 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뭘 남편이 이득이에요. 그거는 그냥 애기밥인데 채팅창에서 남편이 이득이라고. 애기밥을 탐내시면 안 되죠. 그때 애기가 있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 자식도 많았고 그래서 여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항상 있었다라는 거. 자식이 항상 뛰어와가지고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오픈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실 이런 가슴 가리개 정도가 있었지만 주로 애기 있는 엄마들이라던가 여자들은 거의 오픈하고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딱히 브래지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래지어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제가 사실 이런 속옷 얘기하느라고 너무 파인 옷을 입었으니까 좀 신경 쓰이는데 저 이렇게 파인 옷을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무튼 다소 민망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런 여성들의 브래지어 역사를 보면서 지금 저도 너무 좀 압박되는 브래지어 옷을 입고 있고 이 5단에 뽕이 내장돼서 되게 지금 불편해요. 이 옷이 지금 4사 사이즈라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코르셋의 아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브래지어를 하고 다니지 말자 이런 것들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도 이제 서비스 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탄도 브레이저 사진 보여드린다는 거 안 들었네. 이게 탄도 브레이저 그 모습입니다. 뾰족뾰족한 브레이저. 이게 이제 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거. 그 노브라 운동을 거의 이제 막 그 SNS 쪽이라던가 그런 쪽에 활발하게 하는 그 여자가 이분이 있어요. 켄달 제너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이분은 거의 항상 노브라로 다니는 모델인데 가슴이 예쁘니까 뭐 이렇게 노브라 다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노브라일 뿐만이 아니라 유두에다가 피어싱도 했어. 니플 피어싱도 한 여잔데 몸매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켄달 제너 같은 경우에는 노브라가 뭔 대수냐, 나는 내 가슴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인스타에다가 인스타 해시태그 샵 프리
더 니플, 프리 더 니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트위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노브라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내 몸이 부끄럽지 않아요. 난 정말 노브라가 무슨 대수인지 모르겠어요. 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섹시하고 편하고 전 제 가슴이 괜찮거든요. 그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부럽습니다. 제가 뭐 저 정도 사이즈 되면 저도 먹고 다닐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많이 큰 것 같지도 크네요. 이 정도면 커요. 이 정도면은 브래지어를 한 경우 영혼을 모으면 어우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목욕탕에 가면은 이 정도인 사람 드물거든요. 뭐 이런 니플 피어싱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노브라 운동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 켄달 제너 과거에도 이런 노브라를 이렇게 시작했던 여성들이 몇 명 있어요. 제인 폰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약간 노브라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한 5초 정도 바라보면 왜 노브라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안젤리나 졸리, 요즘 이렇게 드레스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많이 노브라로 많이 입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주 옛날에 제인 폰다 1960년대부터 그리고 뭐 케이트 모스도 이제 노브라를 이제 많이 딱히 노브라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5초 이상 바라보면 알 것 같아. 그리고 외국의 노브라 스타로 유명한 사람이 뭐 기네스 펠트로는 가슴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노브라를 선호하는 노브라인 것 같은데 약간 니플 밴드 같은 걸 붙인 것 같아요. 찌찌가 비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리고 노브라로 또 유명한 스타가 또 마일리 사이러스. 이 사람은 악동으로 유명하죠. 이 여자의 그 약간 야한 성 퍼포먼스 이런 것도 유명한데 무대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던 여잔데 아무튼 마일리 사이러스 이 여자도 항상 노브라. 그래서 요즘에는 막 이게 노브라가 대수냐 편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아주 예전에 방송에서도 설리의 노브라 이거 찬반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노브라의 선두주자 또 설리가 이제 주로 항상 노브라로 이렇게 인스타를 달구고 있죠. 거의 이제 최초의 노브라로 유명했던 거는 이런 거 트레이닝 안에다가 일부러 안 입는. 아무튼 그런 부분 요즘에는 아무튼 여성 해방 운동이다 페미니즘이다 해가지고 약간 가슴을 해방시키자 그래서 약간 노브라 운동 노브라로 다니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지금은 뭐야 왜 노브라를 부끄러워 그러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또 그게 유행이 되고 브래지어를 하는 게 유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브라는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최초의 브래지어를 아까 아포데즘이라서 그리스 로마로 본다면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브래지어는 그리스 로마로 보면은 뭐 거의 뭐 AD 1세기 4세기 브래지어 역사는 한 2000년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노브라 운동에 대해서도 막 보여드렸고 그래서 요즘에도 여자들의 제가 좀 더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여자들이 좀 편한 브래지어, 편한 속옷 이래가지고 요즘 또 유행하는 브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에서 협찬이 들어왔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개의 브래지어를 저도 협찬을 받았는데 방송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몇 개 좀 입어본 적이 있었는데 브라렛이라는 게 또 요즘 유행이에요. 브라렛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와이어가 없는 혹겹으로 된 레이스로 된 되게 편한 브래지어를 브라렛이라고 하는데 이런 외국 스타들이 많이 브라렛을 착용해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유행을 하는데요. 이 언니 나를 가렸어. 이리 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도 없고 이렇게 좀 정말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가슴 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혹겹으로 되어 있어. 주로 이런 식이야. 이렇게 레이스로 이렇게 감싸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런 인위적으로 가슴을 모으는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섹시하다. 그냥 자연스러움이 섹시하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럼 가슴을 못 모으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계속 보면 섹시한 것 같아요. 굳이 막 인위적으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모으다 못해 하나가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모으는 시대가 좀 지나고 이런 심플한 브라가 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협찬받아서 몇 개 있거든요. 되게 편해요. 와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브라렛이라던가 혹겹 브라, 시스루 레이스 브라 이런 것들도 요즘 유행이에요. 한나님은 오늘 노브라세요? 절대 아니죠. 저 지금 오늘 이거 착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 2000년대 신소재 브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걸로 지금 영혼을 모은 상태고, 요즘은 이렇게 편한 브래지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거 하면은 너무 좀 안타깝죠. 승무룩하죠.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브래지어 뭐 역사를 보면서 여성들의 그런 가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꼭 가슴이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제가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항상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본인의 가슴 사이즈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이 가슴은 나중에 아이한테 젖주려고 엄마로서의 뭐랄까, 아기 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꼭 커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작다고 해서 너무 슬퍼해도 필요도 없고, 너무 크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크다고 하면 슬프지 않겠지. 아무튼 불편하긴 하거든요. 너무 크면 막 가슴에 땀띠 나고. 그리고 여러분, 제 사촌동생의 가슴이 진짜 큰데 걔가 거의 D컵 수준이거든요. 걔가 빨리 결혼해서 지금 아기를 낳아서 수유를 하는데 너무 크면 불편하대, 수유할 때. 여러분, 왜냐면 그 쭈쭈를 만들어주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가슴이 쫙쫙쫙 차야 되는데 걔는 안 차는 거야.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걸린다는 거야. 고용량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낸대. 아기는 자주 먹고 싶어 하는데 엄마 쭈쭈가 차지가 않아가지고 쫙쫙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좀 흐뭇했어요. 어떻게 안타깝다. 언니는 쫙쫙 차겠네. 막 이러면서. 저는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빡빡 바로바로 차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작은 가슴이 오히려 참젖이라고 수유할 때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또 작은 가슴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A컵이신 분들 나중에 애기한테는 좋습니다. 크신 분들은 남편은 좋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짜증낼 수가 있어요. 분유 먹이시면 되죠 뭐. 이렇게 가슴 크신 분들에게 살짝 디스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가슴이 크던 작던 본인의 그런 자연스러운 가슴을 사랑하는 여자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남자분들도 꼭 그렇게 큰 가슴만 너무 선호하지 말고 그냥 여성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브래지어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 역사 스캔들도 또 탄탄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